안녕하세요. 부동산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지난 월요일날 방송에 이어서 자산을 최대한 빠르게 증가시키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요, 근로소득은 자본소득의 수익률을 앞지를 수 없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비교적 이른 나이, 그러니까 26살 때부터 부동산 중개업으로 이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에 근로소득이 저에게는 가장 으뜸인 소득이었습니다. 왜냐면요, 저는 군대를 이제 제대하고 이제 학교를 복학해서 이제 다니면서 한 2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요, 이제 졸업할 때쯤에 뭘 했냐면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공인중개사 그 학원비하고 그다음에 생활비, 뭐 용돈 이런 걸로 이제 2년 동안 모아놓은 알바로 모아놓은 돈으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수험 기간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격증을 따고 바로 이제 부동산에 이제 취업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제 통장의 잔액은 뭐 100만 원? 100만 원도 안 됐을 거예요. 100만 원 미만의 그 잔고가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 한 달 그 열심히 제가 중개를 하면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한 200에서 한 300 정도 됐거든요. 그 근로소득이 저한테는 굉장히 컸고요. 절대적인 소득이라고 저는 그 당시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열심히 이제 진짜 발에 땀이 나도록 이제 열심히, 그때 전월세죠. 매매는 뭐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못했고, 처음에는 이제 전세 월세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발에 땀이 나도록 이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하다 보면 한 평균적으로 한 200에서 한 300 정도를 벌었는데요. 그렇게 번 돈의 80% 정도는 저는 강제 저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제 저축을 하다 보니까 한 6개월에서 한 7개월 정도 돈을 모으니까 1,500 정도가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05년도에 이제 첫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됐는데요. 워낙 이제 투자금이 소액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큰 수익이 나진 않았어요. 근데 또 첫 투자다 보니까 이제 기대는 컸는데 기대에 비해서는 이제 수익이 크지가 않았고요. 그 후에도 저는 이제 통장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만 이제 모이면 소액 투자를 반복해서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요, 세금을 공제하고, 그러니까 세금 낼 거 내고, 뭐, 세후 차익이 한 5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만 남아도요, 샀다 팔았다를 반복했어요. 특히 그때 이제 제가 많이 했던 게 부동산 경매인데요. 상대적으로, 소액 투자가 가능했던 빌라에 이제 집중해서, 경기나 인천 지역에 있던 빌라를 집중해서, 한참 낙찰을 받았는데요. 한참 많이 받을 때는 1년에 뭐 한 3건에서 한 4건 정도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소액 투자를 열심히 해서 남겨진 수익을 계산해 보니까 평균 1년에 한 2천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요 정도 이제 투자 수익으로 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 저의 근로소득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동산 중개겠죠. 부동산 중개로 이제 벌어들이는 소득을 보면, 물론 이제 경기라든가 시장 경기에 따라서 약간의 부침은 있지만, 한 연평균 한 4천만 원 정도 벌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20대 중반, 30대 초반까지 나름 투자를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투자 수익, 그러니까 자본소득이 근로소득을 앞지르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나한테는 자본소득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로소득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자본소득을 더 늘릴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보다는 근로소득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지를 더 고민하고 또 더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 당시 부동산 경매로 1년에 몇 건씩 낙찰을 받아서 뭐 소액이라도 이익이 나면 바로바로 매도를 했던 그 단타 매매는 어쩌면은 자본소득의 개념이 아니라 근로소득의 연장선이었다는 게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산 형성을 할 때는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근로소득이 자본소득의 수익률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하루라도 빨리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본소득이 생길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하는 것에 비해 자산이 늘어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 커요. 그리고 그 믿음이 너무 굳건해서 상대적으로 자본소득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자꾸만 근로소득에만 이제 의지하게 되고요. 집중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또 노력에 비해서, 그 투하하는 노동력에 비해서 자산이 늘어나는 증가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어요. 이 점이 참 안타깝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근로소득의 수익률이 자본소득의 수익률을
결코 앞질릴 수 없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두 번째는요,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가 좋다. 그러니까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를 지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일이긴 하지만 그 당시 제가 뭐 세금 떼고 500만 원만 남아도 뭐 바로바로 사고 팔고 했던 빌라들의 가격을 지금 현 시점에서 제가 조회를 해보면요, 가끔 찾아봐요. 궁금하니까. 그 지역이 그때는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나 갈까? 궁금하니까 이제 저도 한번 찾아보거든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적게는 한 1억에서 많게는 뭐 3억 이상까지 올라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규제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해당 빌라들을 낙찰받았던, 또 제가 샀던 빌라들을 모두 가지고 있을 수는 없겠지만요, 만약에 지금까지 팔지 않고 다 가지고 있었다면 그 수익은 굉장히 상당히 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딱 생각할 수 있는 게요, 그러므로 근로소득이 자본소득의 수익률을 앞지를 수 없다. 이거를 알았다면요,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답이 나와요. 단기 투자는요, 시세 차익에 이제 중점을 두는 투자이기 때문에요, 매수한 금액, 그러니까 자기가 산 금액보다 조금이라도 차익이 생기면 바로바로 매도해가지고 그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 방법이거든요. 이 방법은 뭐 짧은 시간 내에 이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전율이 비교적 샀다 팔았다 빨리빨리 하기 때문에 투자 경험을 쌓기에는 좋다라는 장점은 있어요. 근데요, 반대로 단점이 뭐냐면 부동산 가격의 변동성을요, 매번 단기적으로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칫 타이밍을 잘못 잡게 되면 의도치 않게 묶이게 돼요. 이렇게 묶이게 되면 그동안에 500만 원, 1000만 원 벌었던 게 한 번에 몇천만 원이 확 묶이거든요. 그러면 한 번에 그동안 조금 벌었던 돈을 한 번에 확 묶이게 되면 손해도 크고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요. 그리고 무엇보다 샀다 팔았다를 계속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많아요. 신경 쓸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투하되는 노력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차익이 물론 안 한 것보다 낫지만 상대적으로 크지가 않다는 게 최대 단점이에요. 근데요, 이와 반대로 장기 투자는요, 현금 흐름에 이제 중점을 둬서 투자하는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매수한 어떠한 부동산을 매수를 하고요, 장기 보유를 하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집을 샀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파트를 사면 그걸 장기 보유하면서 계속해서 전세보증금이 증액이 되잖아요. 그럼 이 전세보증금의 증액 등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이제 여러 채 뭐 아파트들의 전세 가격을 보면 거의 제가 예전에 매수했던 가격보다는 다 높아져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팔지 않고 오랜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있게 되면요, 그 전세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초기 투자금은 모두 회수가 되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특별히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투자금을 자발적으로 알아서 만들어준다는 거죠. 또한 팔지 않고 계속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 현금 흐름도 좋지만 가격이 계속 올라감으로 인해서 시세 차익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현금 흐름도 커지고요, 시세 차익도 커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현금 흐름이 커진다는 건 뭐냐면, 내가 특별히 저축을 하거나 내 근로소득으로 돈을 모으지 않더라도요, 시드머니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뭐 목돈에 돈을 저축을 하지 않아도 추가적으로 목돈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시간이 지날수록 저의 근로소득과는 전혀 상관없이 새로운 투자금을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저의 경우 35살 이후부터 자산이 급격하게 늘어났는데요, 물론 뭐 상승기를 제대로 이제 타서 운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매수한 부동산은 한번 산 부동산은 팔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시세 차익이 아닌 장기 투자로 현금 흐름을 만들기로 투자의 방향을 바꾸면서 그렇게 재설정을 하면서 저의 자산은 크게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금 흐름에다가 저의 근로소득이 합쳐져서 투자의 질 또한 계속해서 이제 항상 업그레이드, 향상시킨 것도 자산 증가 속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뭐냐면요, 수익형 부동산보다는 시세 차익형 부동산에 집중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20대 때는요, 취업 준비 때문에, 그리고 어렵게 이제 직장에 취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바빠요. 실질적으로 이제 근로소득이 어느 정도 안정화, 그러니까 경제활동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를 하고 정점을 찍는 30대에서 40대가 이제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근로소득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본격적인 투자에 나서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산 형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요, 30, 40대 때는 어쩌면은 나의 근로소득이 정점에 거의 다다라 있어요. 그리고 한동안은 근로소득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보다는요, 향후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시세 차익형 부동산에 투자에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근로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무리를 하셔가지고요, 자산을 최대한 늘려놓는 작업을 같이 하셔야 돼요. 수익형 부동산은요, 매달 월세를 꾸준하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세 차익형 부동산에 비하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매매가가 8억인 상가하고 아파트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 8억짜리 상가를 사면 한 달에 250만 원의 월세가 나온다고 치면 1년이면 3천만 원이에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월세는 3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러한 상가, 구분 상가의 최대 단점은 뭐냐면 매매가가 어떻게 산정이 되냐면 수익률, 그러니까 월세에 비례해서 매매가가 산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이 월세가 급상승하지 않는 한 시세 차익도 크지가 않다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와는 반대로 대표적인 시세 차익형 부동산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우리가 8억짜리를 매수해서 전세를 놓았다고 가정을 하면요, 초기 투자금도 전세보증금이라는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이 상가 투자일 때보다 훨씬 적게 들어가요. 그런데 물론 부동산 경기에 의한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요즘 같은 상승 시기에는 1년에 5천에서 1억 정도는 8억짜리 아파트가 쉽게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즉 이 말은 매달 수익이 들어오지 않지만 향후 시세 차익이 훨씬 커서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시세 차익형 부동산이 크게 앞선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저의 경우에도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에서 상가와 토지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걸 제외하고요, 주택, 그러니까 제가 보유한 아파트들은 모두 전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물론 현금 흐름이 생길 때마다 저도 신규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그 돈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은 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경험상 시세 차익형 부동산의 수익률이 훨씬 높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익형 부동산의 비중을 크게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50대 이전까지는 시세 차익형 부동산으로 공격적으로 자산을 늘리게 힘을 쓰시고요. 우리가 50대 이후부터 투자의 방향을 수익형 부동산으로 전환을 해서 월급 대신에 월세 받는 것을 그때 생각하셔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자산을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 빠르게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그 세 가지는요, 일단 첫 번째,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근로소득은 자본소득의 수익률을 앞지를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를 지향해야 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3, 40대 근로소득이 한참 뒷받침 될 때에는 수익형 부동산보다는 시세 차익형 부동산으로 자산을 증식하는데, 늘리는데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은 50대 이후에 관심을 가져도 결코 늦지 않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를 최대한 빨리 깨닫고 저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많은 자산을 형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그 다음에 다음 영상이 기다려지신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